숨이 찢어졌다. 허파가 아니었다. 이미 금이 간 갈비뼈 사이 그 어딘가 벌어진 틈으로 생기가 새어나갔다. 도시는 가파른 비탈을 내달리며 그 서늘한 감각을 억눌렀다. 무시할 수 있을 때 무시해야 한다. 그것이 칼잡이로 살아온 60년 세월이 가르쳐준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발이 미끄러졌다. 진흙이었다. 썩은 낙엽 밑에 도사리던 검은 진흙이 발목을 낚아챘다. 몸이 허공에서 기울었다. 급하게 나무를 붙들었으나 날카로운 껍질이 손바닥을 헤집었다. 지식여진 살점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나무 껍질에 번졌다. 사방은 칠흑이었다. 달조차 숨어버린 밤, 산 중턱의 길없는 비탈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같았다. 거친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고 튀어오른 진흙이 무릎을 더럽혔다. 도시는 다시 달렸다. 아니, 그것은 다른 박질이라기보다 죽음을 향해 기어가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숨이 다시 한번 파열했다. 이번에는 허상이 아니었다. 무릎이 꺾이며 비탈에 처박혔다. 짚은 손바닥 아래로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을 파고들었다. 도시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곧 종말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더욱 끔찍했다. 횃불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도신이 고목 뒤에 몸을 숨겼을 때 비탈 아래쪽에서 두 개의 불빛이 일렁이며 다가왔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긋했다. 마치 달밤의 산책이라도 즐기는 양. 여유로운 걸음이었다. 아직도 도망을 치는군. 낮고 무심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 몸뚱이로 말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금 더 젊고 비열한 웃음기가 섞인 어조였다. 철혈 표국의 무사들이었다. 도시는 그들을 알았다. 오른쪽은 10년 넘게 표국에 몸담은 왕철이었고 왼쪽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애송이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뛰지 않았다. 그것이 핵심이었다. 저들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도신이 어디로 숨을지, 이 산의 지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늙은 무사의 몸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저들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난 사냥꾼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포식자였고 도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냥감이었다. 왕철의 시선이 도신이 숨은 곳에 닿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도시는 몸을 날렸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뛰었다기보다 굴렀다는 표현이 옳았다. 비탈을 굴러내려가다 돌출된 나무 뿌리에 걸려 멈췄고 다시 일어서려 했으나 진흙바닥에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묵직한 발길질이 등에 꽂혔다. 왕철이었다. 그는 무릎으로 도신의 등을 짓눌렀다. 노인의 얼굴이 차가운 진흙 속으로 처박혔다. 구정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고 코가 막혔다. 이게 그 불사라고 불리던 자의 최후인가? 왕철이 뇌까렸다. 이 꼴이라니? 비웃음조차 없었다. 그저 쓸모없는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무미건조한 어조였다. 도시는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켜려 했으나 목구멍은 진흙으로 막혀 있었다. 손가락이 진흙바닥을 긁으며 발버둥 쳤다. 발길질이 옆구리를 후려쳤고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이미 금이 갔던 뼈가 완전히 어긋나며 장기를 찔렀다. 왕철이 발로 어깨를 밟아 몸을 돌려놓았다. 하늘이 보였다. 별 하나 없는
죽음처럼 깊은 하늘이었다. 젊은 무사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치워야 할 오물이나 처리해야 할 일감에 불과했다. 검이 보였다. 도신의 오른손 바로 옆, 검집에서 뽑히지 못한 채 떨어져 있었다. 비탈을 구를 때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파들거렸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머리에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육신이 거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손끝이 낡은 검집에 닿으려던 찰나였다. 왕철이 발로 검을 툭 밀어버렸다. 손이 닿기 직전이었다. 검은 두 뼘이나 멀리 날아갔다. 됐다. 왕철이 짧게 내뱉으며 젊은 무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신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인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간 탓이었다. 손바닥에서, 옆구리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상처에서 붉은 생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살아야 한다. 그 다음 본능이 뒤따랐다. 그런데 도신의 눈동자가 멈췄다. 살아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이 사그라드는 지점. 그곳을 다른 의지가 채우기 시작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조용히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열망이었다. 알아야 한다. 그 혈표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무엇을 위해 그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지 알아야만 했다. 평생을 같은 깃발 아래서 동고동락했다. 배신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금전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거대한 음모인지,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알고 싶을 뿐이었다. 눈빛이 돌연 서늘하게 변하는 것을 도신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왕철은 보았다. 찰나의 순간 그의 발이 멈췄다. 피가 흘렀다.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피였다. 진흙더미 사이로 낡은 서책 하나가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탈을 구를 때 도신의 품 안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표지에 아무런 글귀도 적혀 있지 않은 무명, 흑색 서책이었다. 피가 서책의 표지에 닿았다. 도시는 전율했다. 차가웠다. 피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땅으로 스며들어야 할 피가 서책을 향해 거꾸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낡은 종이 표지가 허겁지겁 피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도시는 손을 뻗었다. 그것은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다. 막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붙잡으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손가락이 서책에 닿았다. 극한의 냉기가 손을 타고 올라왔다. 팔꿈치를 지나 어깨를 넘어 목줄기까지.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비워지는 감각이었다. 팔에서 감각이 거세당했다. 어깨가 사라졌고 가슴이 텅 비어버렸다. 왕철이 무어라 소리쳤다. 들리지 않았다. 세계가 멀어졌다. 소리가 먼저 거두어졌고 시야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다. 왕철의 일그러진 얼굴도 일렁이던 횃불도 검은 나무들과 하늘조차도 테두리부터 어둠 속에 잠겼다. 도시는 그저 서책을 쥔 채 제3장 각성. 눈을 떴다. 보이는 것은 천장이었다. 세월의 때가 찌든 옹이진 나무 판자로 기워진 낡고 허름한 천장. 그 갈라진 틈새를 비집고 시린 아침 햇살이
송곳처럼 쏟아졌다. 지독한 어둠과 흙먼지 구덩이를 뚫고 찾아온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아침이었다. 숨이 가벼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60평생의 고통이 서려있던 갈비뼈는 비단결처럼 매끄러웠고 찢겨나갔던 옆구리에 화끈거리던 통증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손바닥을 헤집던 차가운 돌멩이의 감촉도 몸을 더럽혔던 진흙과 비릿한 피냄새도 온데간데 없었다. 고통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소름 끼치도록 온전한 육신이었다. 살아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도시는 천천히 제 손을 들어 올렸다. 작았다. 눈앞에 마주한 손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손가락은 대나무 마디처럼 가늘고 길었으며 뼈마디는 아직 여물지 않아 부드러웠다. 무엇보다 평생 무거운 검자루를 쥐어온 사내의 손에 낙인처럼 박혀 있어야 할 투박한 굳은 살이 보이지 않았다.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아기 힘이 턱없이 부족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이 손은 아직 그 어떤 생사결의 피도 그 어떤 문파의 중책도 짊어져 본 적 없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오히려 불쾌한 이질감이 들었다. 60년 세월 동안 익혀온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다리는 짧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한참이나 낮아져 있었다. 13살이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도시는 이 몸이 기억하는 가장 먼 과거의 지점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방을 나섰다. 그곳은 기억의 심연 속에 박제되어 있던 허름한 객잔 뒷골목이었다. 도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시장통의 생선 썩는 비린내와 화덕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나무탄 연기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 그것은 이른 아침 시장 골목이 내뿜는 살아있는 짐승의 숨결 같은 것이었다. 앞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정막을 깼다. 놓으란 말이야. 여인의 목소리였다. 가늘고 날카롭게 떨리는 음성에는 짙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도시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모퉁이를 도는 기세는 더욱 거침없고 단호했다. 그곳에는 보따리를 든 행상 여인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거친 무사 두 놈이 앞을 막아선 채 여인을 위협했다. 한 놈은 여인의 가녀린 팔을 부러뜨릴 듯 휘어잡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노점의 기물들을 발길질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철혈표국의 짐승 같은 나귀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저작거리에서 힘없는 민초들을 쥐어짜며 살아가는 하급 건달 무리에 불과했다. 도시는 이 광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전생의 그날에도 그는 이 골목을 지나쳤다. 울먹이던 여인도 행패를 부리던 두 놈의 비열한 낯짝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때의 도시는 그저 고개를 돌려 지나쳤을 뿐이었다. 관여할 명분도 없었거니와 남의 일에 끼어들 만큼의 힘도 배짱도 없던 겁쟁이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찰나의 판단이 뇌리를 스쳤다. 개입한다. 이번 생은 다를 것이므로 그 손 치워라. 도신의 입술 사이로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음성이 떨어졌다. 두 무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 끝에 걸린 것은 13살 먹은 조그만 아이였다. 여인의 팔을 잡고 있던 놈이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가래침을 뱉었다. 어디서 쥐새끼 같은 게 기어나와서 짖느냐? 뼈마디가 가루가 되고 싶으냐? 도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웃음을 흘리던 놈부터였다.
거리는 고작 2걸음. 소년의 짧은 다리로는 한참이나 모자란 거리였으나 도시는 신형을 낮추며 단숨에 그 틈을 파고들었다. 기세가 번개와 같았다. 놈의 손목을 낚아채듯 틀어쥐고는 몸 전체에 회전력을 실어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버렸다. 역근, 무시무시한 파열음이 골목의 정적을 박살냈다. 팔꿈치 뼈가 어긋나며 살을 뚫고 솟구칠 듯 튀어올랐다. 남자가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도시는 멈추지 않고 오른손을 뻗어 놈의 턱을 꿰뚫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단수. 놈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혔다. 땅바닥이었다. 놈은 짐승처럼 굴렀다. 동료의 참변을 본 다른 한 명이 경악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챙그랑.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도시는 물러나지 않았다. 칼끝이 궤적을 그리기도 전에 그 안쪽,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손목 안쪽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자 시퍼런 칼날이 허공으로 힘없이 튀어올랐다. 이어지는 왼손의 손날이 남자의 목 옆줄기를 가차없이 후려쳤다. 기혈의 흐름을 단번에 끊어놓는 정확한 일격이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비명 한 자락 남기지 못한 채 무릎부터 꺾여 고꾸라졌다. 도시는 쓰러지는 거구의 몸뚱이가 자신을 덮치지 않도록 가볍게 신형을 옆으로 비켰다. 둘 다 바닥이었다. 골목에는 지독한 고요만이 감돌았다. 여인은 노점 뒤에 붙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도신을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여인의 눈에 비친 도시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수를 부리는 괴물, 혹은 사람의 탈을 쓴 무언가였다. 도시는 여인의 시선 따위 개의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목을 쳤을 때 터져나온 피가 손등에 튀어 있었다. 많지는 않았으나 소년의 깨끗한 피부 위에서 유독 붉게 도드라져 보였다. 기이한 전율이 일었다. 손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매끄러운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다. 60년 세월 동안 굳은 살로 뒤덮여 있던 무사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소년의 피부만이 남았다. 그러나 방금 행한 살수들은 평생을 수라장에서 구르며 뼈에 새긴 완성된 무이였다. 육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예를 나의 영혼이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연약한 몸으로도 능히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 쓰러진 두 놈의 숨통은 아직 붙어 있었다. 도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예 다르게 쳤을 테니까. 살생보다는 이 몸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골목을 벗어났다. 걸음을 옮기며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질러 닦았다. 비릿한 피의 흔적이 지워졌다. 작고 가냘픈 손이었다. 힘도 없고 굳은 살도 없는 소년의 손. 하지만 그 안의 기억과 영혼은 만년 묵은 강철보다 견고했다. 도시는 멈추지 않고 시장터의 소음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번 생은 반드시 저들의 머리 위에 서리라. 사장, 수학. 도시는 객잔의 어두운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61년의 기나긴 세월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물의 성명과 날짜, 은밀한 장소와 그날의 습한 공기까지. 어떤 것은 세월의 풍파에 깎여 안개처럼 흐릿했으나 어떤 것은 방금 겪은 일처럼 선명하여 가슴을 찔렀다. 종이에 적는 것은 제 목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흔적은 곧 죽음을 부르는 법이니 오직 망각하지 않는 의지만이 유일한 기록이었다. 나는 이미
이 판의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있다. 철혈표국 카금무사 중에 마삼이라는 자가 있었다. 전생에도 그는 표국의 그늘진 구석에 숨어 지내던 쥐새끼 같은 자였다. 표국의 내부 정보를 사파무리에게 은밀히 팔아치우며 재배를 불렸으나 그 영악함과 비열함 덕에 죽는 날까지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으나 오직 배신당해 죽었던 도신만은 그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쓸모없는 자의 치부야말로 지금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마삼은 사흘에 한 번꼴로 성의 동문 바깥에 위치한 낡은 주루를 찾았다. 홀로 독주를 들이키는 그날이야말로 정보를 넘기고 금전을 챙기는 날이었다. 도시는 주루 뒤편에 인적 드문 후미진 골목에서 숨을 죽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며 땅거미가 뱀처럼 길게 드리워질 때였다. 마삼이 주루를 나섰다. 예상보다 이른 움직임이었다. 거래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거나 혹은 놈이 무언가 낌새를 채고 서두르는 모양새였다. 도시는 골목 안쪽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신형을 감췄다. 마삼은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익숙하게 골목 안으로 발을 들였다. 전생에서도 놈이 즐겨 쓰던 지름길이었다. 도시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놈의 발걸음 소리를 세밀하게 가늠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놈의 채취가 코끝에 닿는 순간 도신이 정광석화처럼 발을 뻗어 놈의 앞발을 낚아챘다. 무게중심이 허공으로 쏠리며 놈의 몸이 기우는 찰나 도신의 팔꿈치가 놈의 등을 강하게 내리눌렀다. 파열. 마삼의 안면이 차가운 벽면에 처박혔다. 코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놈이 신음을 내뱉으며 반항하려 몸을 돌리려 했으나 도신의 작은 손이 이미 놈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있었다. 13살 소년의 여린 손이었으나 그 끝이 닿은 곳은 인체의 생문을 가르는 치명적인 급소였다. 뒷목의 뼈마디 사이 엄지손가락이 그 틈을 비정하게 압박했다. 마삼의 다리에서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무릎부터 꺾이며 주저앉은 놈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헐떡였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다. 도시는 오랫동안 수라장을 누빈 노련한 무사의 눈으로 놈을 내려다보았다. 성인 남자의 거구였고 허리에는 시퍼런 칼도 차고 있었으나 지금은 고작 13살 아이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한 짐승에 불과했다. 도시는 놈의 관자놀이를 향해 짧고 정확하게 손날을 날렸다. 혼절.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마삼이 옆으로 맥없이 고꾸라졌다. 도시는 쭈그려 앉아 놈의 품속을 샅샅이 뒤졌다. 곧이어 품 한쪽 깊숙한 곳에서 서찰 한 장이 손에 잡혔다. 밀거래의 내역과 서신을 받는 이의 이름이 적힌 명백한 증거였다. 읽었다. 그리고 한자도 빠짐없이 뇌리에 박았다. 도시는 서찰을 다시 놈의 품에 갈무리에 넣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효율적이군. 다음번엔 기어를 직접 쳐서 더 빠르게 끝내야겠어. 서찰에 적힌 수신인의 이름은 유건이었다. 사파의 정보 거간꾼으로 전생에서도 철혈표국의 수장인 혈표와 더러운 뒷거래를 수차례 주고받던 간교한 자였다. 도시는 그를 찾는데 반나절도 허비하지 않았다. 놈이 숨어있을 구멍을 이미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으니까. 유건은 포목점 뒤편에 어두운 비밀 창고에서 홀로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도신이 거침없이 문을 열고 발을 들이자 놈의 표정이 험악하게 뒤틀렸다. 누구냐, 내 놈은. 죽고 싶어 환장한 게냐? 도신은 대답 대신
마삼에게서 확인했던 은밀한 서찰의 내용을 탁자 위에 읊조리듯 던졌다. 6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손에 든 붓을 떨어뜨렸다. 이것을 내 놈 같은 애송이가 어찌 아는 거지? 이것이 혈표의 손에 직접 들어간다면 네 목숨줄이 몇 개라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서늘한 위압감이었다. 6원이 위협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내력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도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놈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삼은 지금 동문 골목에 처박혀 있다. 2시간 안에 깨어날 것이다. 그가 깨어나기 전에 선택해라. 네 목숨값을 치를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혈표의 칼날을 기다릴지. 6원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놈의 눈동자가 서찰의 내용과 도신의 기이한 어린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계산은 짧고 명확했다. 놈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탁자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얇은 장부 하나를 꺼내놓았다. 철혈표국의 비밀 장부였다. 혈표가 그늘 속에서 저질러온 추악한 뒷거래와 매관매직의 증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객잔으로 돌아온 도시는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펼쳤다. 전생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배신자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혈표가 누구의 마음을 샀는지, 어떤 검은 돈을 어느 구석에 숨겼는지. 장부를 덮었을 때 도신을 찾아온 것은 통쾌함이 아닌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계획은 빈틈없었고 오차는 전무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 채워지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연극에서 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으니까. 그날 저녁 도시는 어둠을 틈타 야명을 찾아갔다. 성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하기 짝이 없는 판잣집. 문틈 사이로 소박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도시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14살의 야명이었다. 지금의 도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뺨에는 채 닦지 못한 밥풀까지 붙인 모습은 영락없는 장터에 불황하였다. 하지만 도시는 알았다. 이 소년이 훗날 자신의 유일한 제자가 되어 끝까지 곁을 지킬 사내라는 것을. 뭐야 넌. 길을 잃었으면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잡으러 가라. 퉁명스러운 말투. 40이 넘어서도 고쳐지지 않던 그 고약하고 까칠한 성정이 벌써부터 배어 있었다. 도시는 야명의 앳된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할 말이 있어 왔다. 누군데 남의 신성한 식사 시간에 장난질이야. 썩 물러가지 못해? 들어가서 해도 되겠나.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다. 야명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지 이내 투덜대며 길을 비켰다. 도신은 좁고 낡은 방 한가운데 앉아 차분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 돌아왔다는 것, 전생의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제자였다는 황당무계한 진실까지. 야명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그 괴이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는 이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너 정신이 나간 게냐? 아니면 어디서 요사스러운 술수라도 배운 거야? 믿어도 좋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내 놈의 헛소리를 믿으라는 거지? 도시는 긴 설명 대신 야명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다. 소년의 남루한 소매를 걷어올리자 아직 아물지 않은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12살 때
굶주린 개들에게 쫓기다 생긴 상처였다. 야명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고 전생의 도신조차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우연히 알게 된 비밀 중의 비밀이었다. 왼쪽 손목의 그 흉터.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긴 것이지. 야명이 반사사적으로 손목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났다.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파르르 떨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전율이 소년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이번 생에도 나는 기어코 너를 찾아냈다. 야명은 입을 벌린 채 무언가 반박하려 했으나 도신의 눈에 서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와 비장미가 소년의 혀를 꽁꽁 묶어버렸다. 무거운 침묵. 그것은 곧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긍정이었다. 객잔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는 시린 달빛이 칼날처럼 걸려 있었다. 도시는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보드라운 소년의 손이었으나 오늘 이 손으로 적의 숨통을 쥐었고 가장 믿음직한 우군을 얻었다. 모든 것이 충분했으나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혈표는 여전히 표국의 상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고 전생의 끔찍한 비극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도신의 걸음은 깊어가는 어둠 속으로 더욱 묵직하게 빨려들어간다. 균열. 사흘이 지났다. 장부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피냄새 섞인 배신의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시는 객잔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 이름들을 뇌락에 새겼다. 누가 혈표의 발등을 핥는 개인지, 누가 영문도 모른 채 금전을 탐했는지, 혹은 누가 그 모든 추악한 거래를 모르고 지나쳤는지, 머릿속의 지옥도 위에 세 갈래로 길을 나누었다. 옆에서 야명이 부지런히 발을 놀리며 돌아왔다. 어이 도신, 내가 말한 놈들 뒷조사 다 끝냈어. 야명은 투덜거리면서도 도신이 시키는 일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전생의 사제 관계였으나 지금은 동갑내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야명은 가끔 내 말투는 왜 그렇게 노인네 같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도신의 눈에 담긴 깊이를 보며 본능적으로 그를 따랐다. 고생했다. 이상한 점은 없었나? 도신의 물음에 야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다. 그보다 더 큰 난리가 났어. 동쪽 골목이 지금 아수라장이야. 너도 가서 직접 봐야 할걸? 어떤 난리냐? 사람들이 미쳤대. 한꺼번에 이유도 없이 말이야. 도시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정갈하게 내려놓았다. 야명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쏙 빠져 있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일이며 골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넋을 잃었다는 기괴한 소식이었다. 도신과 야명은 곧장 동쪽 골목으로 향했다. 관청의 포졸들이 길을 막고 있었으나 두 소년의 몸짓은 그들의 시선을 비웃듯 빠져나갔다. 담을 넘고 지붕을 타는 기세는 거침이 없었다. 어느 곳을 짚고 어느 틈으로 신형을 던져야 할지는 도신의 노련함과 야명의 타고난 감각이 알고 있었다. 골목 아니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먼저 마중을 나왔다. 무언가 타들어가는 악취였다. 나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가죽이나 썩은 고름이 타는 듯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한 기운이었다. 사람들이 보였다. 골목바닥 여기저기에 짐승처럼 웅크린 자들. 여럿이었으나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것은 아니었으나 눈은 허공을 향해 치켜떠져 있었고 그 너머에 무엇도 보지 못하는 배관만이 남았다. 상처 하나 없었다. 칼자국도 주먹에 터진 자취도 없었다. 내공이 폭발하여 장기를 지식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멀쩡한 육신을 가진 채 영혼만이 도련해진 듯 쓰러져 있었다. 이게 뭐야? 무공으로 이런 짓이 가능해? 야명이 창백해진 안색으로 물었다. 도시는 한 사내 앞에 무릎을 굽히며 낮게 읊조렸다. 아니, 이건 사람이 저지른 짓이 아니다. 그때 등 뒤에서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다. 골목 깊숙한 어둠 속에서 한 무인이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나 걸음걸이가 뒤틀려 있었다. 눈은 박혀 있었으나 생기는 사라졌고 마치 텅 빈 구멍 너머로 심연이 흐르는 듯한 눈이었다. 야명, 뒤로 물러나. 도신이 서늘하게 뱉었다. 대답 대신 사내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도신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으나 놈의 손끝이 어깨를 스쳤다. 단지 스쳤을 뿐인데 거대한 바위가 굴러온 듯 어깨뼈가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체구에서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도시는 찰나에 계산을 끝냈다. 옆구리에 사각을 파고들어 명치를 격한다. 정확히 들어갔다. 명치를 직격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죽어 있었다. 급소를 직격당했음에도 놈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도시는 뒤로 밀려나갔고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았다. 61년의 세월 동안 급소를 치고도 적이 멈추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 도시는 즉시 생각을 고쳐먹었다. 고통이 통하지 않는다면 기능을 끊어야 한다. 무릎 관절의 구조를 무너뜨리면 움직임은 멈춘다. 놈이 다시 달려들자 도시는 정면으로 맞받았다. 팔을 감아 돌리며 몸을 낮췄고 놈의 무릎 안쪽을 향해 전력을 다한 발길질을 날렸다. 우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여 나갔다. 그럼에도 신음 한 자락 없었다. 쓰러지는 와중에도 놈의 손은 도신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도신은 지체 없이 손날을 날려 놈의 목 옆줄기를 쳤다. 경동맥의 흐름을 끊는 일격이었다. 사내가 그제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너 괜찮아? 야명이 달려와 도신의 어깨를 살폈다. 숨을 몰아쉬던 도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화끈거렸다. 스친 자리에 지독한 피멍이 들 것이 뻔했다. 이자는 내가 아는 법도대로 움직이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골목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시장 서쪽 끝에 고물상을 찾아갔다. 전생에 한 번 들렀던 그곳. 주인조차 잊은 기록들이 쌓인 창고를 기억해냈다. 창고 안, 먼지 쌓인 나무 상자에서 누렇게 변한 두루마리들을 발견했다. 도시는 바스러질 듯 약해진 종이를 펼쳐 흐릿한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오래된 기록이었다. 무언가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갔다는 비망록.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마지막 장에 한 줄의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 이름이 없는 것들은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창고를 나오며 도시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객잔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질문이 많던 야명도 이번만큼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야명, 너도 느꼈지? 보이지는 않는데 누가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 지독한 침묵이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핏빛 저녁놀이 지고 있었다. 도시는 창문을 열어 어두운 골목 끝을 샅샅이 훑었으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창문을 닫으며 도시는 야명의 겁에 질린 눈을 마주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도시는
그 소름 끼치는 예감을 애써 억누르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제6장 대가. 여자아이였다. 도신이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은 사람들로 부쩍이는 시장 입구였다. 수많은 장군과 행인이 뒤섞여 소란스러운 물결을 이루는 한복판에서 아이는 기적처럼 홀로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다. 15 혹은 16쯤 되었을까? 칠흑처럼 검은 머리칼이 가느다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심한 얼굴은 차가운 배곡을 깎아 만든 듯했다. 아이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노점도 소리를 지르는 짐꾼들도 아니었다. 오직 공허한 허공. 그 너머의 심연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다. 도시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알고 있었다. 이 얼굴을, 이 서늘한 눈매를,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고고하게 서 있는 저 특유의 자세까지. 설아였다. 전생의 비극적인 끝자락, 도신이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얼굴이 바로 저 모습이었다. 그때의 설아는 생기가 가신 채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지금의 그녀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소슬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도신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었다. 도신은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지나쳐야 했다. 하지만 쇠사슬에 묶인 듯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설아의 시선이 느리게 움직였다. 이윽고 도신의 눈과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이는 도신을 바라보았다. 보통의 아이들처럼 위아래를 훑으며 가늠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직하고 깊은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그 눈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고 동시에 상대의 영혼 깊숙한 곳을 재는 듯한 기이한 기운을 내뿜었다. 어린애가 왜 그런 눈을 하고 있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도신에게 던지는 물음인지 스스로에게 뱉는 혼잣말인지 그 경계가 모호했다. 도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입술이 얼어붙어 대답할 수 없었다. 설아 역시 더는 묻지 않았다. 무심히 시선을 거둔 아이는 처음 가려던 방향을 향해 담담히 걸음을 옮겼다. 도시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전생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전생의 설아는 언제나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거나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있었을 뿐 제 발로 당당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처음 마주하는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가슴 시린 풍경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일렁였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었다. 도시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다시 길을 걸었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잡념을 억누르려 했으나 아이의 잔상이 망막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점심이 지날 무렵 야명이 숨을 헐떡이며 도신을 찾아왔다. 큰일 났다, 도신. 큰일이야. 녀석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을 새도 없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냐? 숨부터 골라라. 마삼 그놈이 깨어났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철혈표국에서 유건을 잡으러 무사들을 보냈단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놈의 거처를 들이칠 거라더군. 도시는 들고 있던 밥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젓가락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유건 쪽에서 전원이 온 것이냐? 그래, 살려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 지금 포목점 뒷방에 갇혀있다는 모양이야. 도신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유건이 붙잡히면 장부의 행방이 탄로나고 결국 도신의 존재가 철혈표국의 수뇌부에 노출된다. 유건을 구하면 정보의 줄기를 유지할 수 있으나 표국의 정예 무사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구하지 않는다면 증거는 인멸되겠으나 유용한 수족 하나를 잃게 된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 계산은 3초를 넘기지 않았다. 유건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포목점이었다. 철혈표국 무사 둘이 이미 창고를 장악하고 있었다. 도시는 정면을 피하고 뒷골목의 작은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야명에게는 정면에서 소란을 피워 적의 시선을 끌 것을 명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싸우는 건 아직 무리야. 가서 목청껏 소리를 질러라. 장바닥 싸움이 난 것처럼 말이다. 적들이 문 쪽을 보게만 하면 된다. 야명은 의아한 듯 입을 달싹였으나 도신의 눈빛에 압도되어 곧장 정면으로 달려갔다. 도신은 창틀을 짚고 소리 없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으나 도신의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유건은 이미 무사 한 명에게 팔이 꺾인 채 벽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탁자 위를 뒤엎으며 장부를 찾고 있었다. 그때 정면에서 야명의 고함과 함께 김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탁자를 뒤지던 무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회였다. 도신이 놈의 사각을 전광석화처럼 파고들었다. 협박. 도신의 여린 팔이 무사의 목을 뱀처럼 감아쥐었다. 13세 소년의 육신이라 근력은 턱없이 모자랐으나 전신의 체중을 실어 경동맥의 급소를 압박하는 법도는 추호의 오차도 없었다. 무사가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버텼으나 도시는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다. 10초가 지났을까? 놈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남은 한 놈이 경악하며 유건을 내팽개치고 돌아보았다. 도시는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벼루를 집어던졌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이는 사이 유건의 구속이 풀렸다. 무사가 칼을 뽑아들며 포효했다. 도시는 무모하게 정면으로 파고드는 대신 방금 쓰러진 놈의 칼을 칼집재로 낚아채어 집어던졌다. 묵직한 쇳덩이가 정면으로 날아들자 무사의 방어 자세가 크게 흐트러졌다. 열리는 틈. 찰나의 순간이었다. 유건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무거운 목재의자를 집어들고 전력을 다해 무사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두 무사는 의식을 잃고 늘어졌다. 도시는 쭈그려 앉아 쓰러진 무사의 목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런데 맥이 뛰는 위치가 기이했다. 보통의 인간보다 한 마디 아래쪽, 경동맥의 줄기가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도시는 그 기이한 구조를 손끝의 감각으로 세밀하게 기억했다. 무인의 육체는 수련의 방식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조금 달랐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도망쳐라. 내가 일러준 은거지로 가거라. 유건은 감사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혼비백산하여 창고를 빠져나갔다. 도시는 홀로 남았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려는 무사의 곁에서. 그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다. 눈동자가 초점을 찾는 속도, 손가락 끝이 바닥을 긁는 미세한 경련, 기혈이 다시 소통되며 육신의 기능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 각도와 이 속도, 그리고 이 기이한 맥의 위치. 다음번에 마주친다면 더 확실하고 빠르게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무사가 가냘픈 손길을 뻗어 도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살려다오. 비굴한 목소리가
창고 안을 올렸다. 도시는 무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밖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설아가 있었다. 그녀는 담벼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방금 창문을 넘어온 도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창고 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광경을 모두 지켜본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시장에서 보았던 공허함은 간데 없었다. 무언가 본질을 꿰뚫어 본 자의 서늘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이었다.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설아의 옆을 유령처럼 무심하게 지나쳤다. 설아는 그를 잡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메아리 쳤다. 설아 역시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도시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창문을 닫거나 조금 더 온건한 수단을 썼다면 설아에게 이토록 비정한 광경을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막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객잔으로 돌아오니 야명이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무언가 물으려 입을 열었으나 도신의 서늘한 얼굴을 마주하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도신은 창가에 앉아 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까 무사히 목을 눌렀던 작은 손.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죽음의 감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떨림이었다. 그것이 설아의 시선 때문인지, 무사의 비굴한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 본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틀리지 않았다고. 제7장 흔적 장부였다. 사흘 동안 도신의 시선은 장부의 마지막 장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유건에게서 회수한 그 종이 더미에는 혈표의 추악한 거래가 가득했다. 사람의 이름, 오가는 금전, 더러운 날짜들. 그러나 마지막 장은 결이 달랐다. 지명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동쪽 산 너머. 그곳을 가리키는 날짜가 3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거래 상대의 이름도 대가로 받은 금액도 없었다. 혈표의 생애에서 기록되지 않은 거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록할 수 없는 존재와의 만남을 의미했다. 도신이 장부를 덮으며 야명을 불렀다. 동쪽 산 너머로 가야겠다. 갑자기 왜? 거긴 아무것도 없는 폐허잖아. 혈표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이 장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야명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장부를 훑었으나 도신의 단호한 눈빛에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13세 소년의 몸을 빌린 노련한 영혼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둘은 지체 없이 산으로 향했다. 반나절의 산행이었다. 길이 끊긴 수풀을 헤치며 나아간 끝에 이끼 낀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다.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 기괴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도신이 앞장서 안으로 스며들었다. 안은 적막했다. 폐허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흙먼지 냄새나 썩은 이끼의 악취조차 없었다. 공기는 죽은 듯 멈춰 있었고 숨을 들이켜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해. 도신, 저기를 봐. 야명이 가리킨 곳은 왼쪽으로 굽은 통로였다.
기이하게도 안쪽의 빛은 반대편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의 이치가 뒤틀린 공간. 이곳은 결코 인간이 빚어낸 장소가 아니었다. 그때 공동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한 박동처럼 다가오는 걸음. 전강이었다. 무림맹의 인류 고수이자 3년 전 연기처럼 사라졌던 자. 전생의 강자로 이름을 떨쳤던 그가 지금 눈이 비어버린 껍데기가 되어 나타났다. 사내는 도신을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도신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전강류의 무공. 정면 돌파에 치중하며 공격 전 반드시 오른쪽 어깨가 미세하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왼발이 먼저 나간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예측대로였다. 오른쪽 어깨가 내려앉는 찰나 도시는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격경. 팔꿈치가 전강의 겨드랑이 아래 신경뭉치를 정확히 타격했다. 인류 고수의 오른팔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어 허공을 갈랐다. 이어지는 도신의 발길질이 전강의 무릎 측면을 부수었다. 인체의 구조가 버티지 못하는 역방향의 충격이었다. 우득. 무릎이 꺾인 고수가 바닥에 처박혔다. 도시는 지체 없이 손날을 날려 놈의 경추 옆 혈도를 끊었다. 단 한 번의 군더더기 없는 연계. 13세 소년의 발치에 인류 고수가 고꾸라졌다. 힘이 아닌 정보가 이룩한 압도적 승리였다. 도시는 쓰러진 전강을 뒤로하고 더 깊은 통로로 들어갔다. 야명이 겁에 질린 채 뒤를 따랐다. 그곳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민민한 돌벽이 있었다. 하지만 있었다. 언어가 아니며 그림도 아닌 이질적인 의지가 벽 전체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뇌 속으로 형체 없는 사념이 강제로 주입되었다. 이것은 글이 아니다. 거대한 의지 그 자체다. 야명의 짧은 신음이 들렸다. 돌아보니 야명이 넋이 나간 채 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무언가에 홀린 기괴한 손짓이었다. 도신이 야명의 손목을 낚아채고 뺨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억지로 고개를 돌려 벽을 보지 못하게 차단했다. 야명, 정신 차려라. 야명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며 파르르 떨렸다. 도신? 나 방금 당장 나가야 한다. 도신은 야명을 끌고 뒤틀린 통로를 달려나갔다. 무너진 성벽을 지나 밖으로 튀어나오자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흙내음과 풀냄새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야명이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 방금 무언가 대단한 걸 보았는데 그게 뭐였지?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나. 도신의 눈이 가늘어졌다. 불과 몇 분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야명의 기억이 도련해졌다. 그러나 도신은 생생히 기억했다. 벽의 의지, 야명에 홀린 손짓,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고 깨달았다. 혈표는 이 유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 위험한 의지를 알고서도 무언가를 가져갔다. 이것은 단순히 일개 표국의 배신 문제가 아니었다. 혈표가 건드린 것은 이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거대한 재앙이었다. 규칙도 형태도 모르는 것과 싸우는 것은 도신이 가장 약해지는 상황이었다. 정보가 전무한 심연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도신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가자.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길은 분명히 보여. 제8장
경계선. 손끝에 남은 온기가 증발하기도 전에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밤이었다. 야명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도시는 홀로 창가에 앉아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골목에서 마주했던 두 무사, 그들을 뵐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삼과 유건을 처리할 때도 감정보다 계산이 앞섰다. 광기에 잠식된 자의 무릎을 지시겨버렸을 때도, 창고에서 숨이 끊어가는 놈에 살려달라는 애원을 들었을 때도 가슴은 요동치지 않았다. 인류 고수 전강을 꺾었을 때조차 도시는 그저 한 장의 정보가 이겼을 뿐이라 여겼다. 전생은 달랐다. 처음 혀를 짚고 사람을 쳤을 때 60년의 세월이 흐르기 전까지는 손끝이 떨렸었다. 비정함 속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나는 여전히 인간인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시는 창밖에 창백한 달을 보았다. 인간이든 괴물이든 상관없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진실이었다. 이튿날 아침, 야명이 시장터에 급박한 소식을 물어왔다. 시장통에 철혈표국의 정예가 나타났다. 누군가를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는데 반백의 머리에 키가 작고 존재감이 없는 노인이라더군. 도시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철조. 혈표의 오른팔이자 표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암약을 이어온 노련한 사냥개였다. 철조가 움직였다는 것은 혈표가 직접 살생부의 이름을 적었다는 뜻과 같았다. 도시는 시장 서쪽 끝으로 향했다. 그곳에 반백의 머리를 한 작고 왜소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마치 배경처럼 녹아들어 있는 모습. 전생에서 보았던 그 음험한 기운 그대로였다. 도신이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철조가 고개를 돌렸다. 13세 소년의 모습을 본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철조.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다. 누구냐, 너는? 네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철조는 주위를 훑었다. 번잡한 시장통은 무공을 펼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골목으로 가자. 도신이 앞장섰다. 인적이 끊긴 후미진 골목 끝에서 도신이 멈춰섰다. 혈표가 보냈느냐? 대답은 없었다. 대답 대신 철조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절정의 경지에 이른 자의 일격이었다. 노인의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굽어 도신의 목덜미를 노렸다. 하지만 도신의 신형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반걸음의 차이. 도신은 철조의 손이 허공을 치는 찰나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철조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노인은 즉시 공세를 전환했다. 낮은 발길질이 지면을 휩쓸며 다가왔다. 철조의 고질적인 습관이었다. 첫 공격이 막히면 두 번째는 반드시 하단을 노린다. 도시는 뛰지 않았다. 중심을 낮게 가라앉혀 철조의 발이 허벅지를 스치게 두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단 공격은 성동격서의 속임수였고 진짜는 방향을 틀어 날아온 노인의 오른손이었다. 퍽! 13세의 여린 몸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벽으로 밀려났다. 등이 돌벽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다. 철조가 필살의 기세로 육박해왔다. 도시는 반동을 이용했다. 벽을 박차고 앞으로 튀어나가며 철조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 노인의 긴 팔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각이었다. 촌경. 도신의 팔꿈치가 철조의 명치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렸다.
짧고 강렬한 파괴력이 노인의 흉부를 강타했다. 철조의 호흡이 단절되는 순간 도신의 발이 노인의 무릎 안쪽을 걷어찼다. 우득. 철조가 무릎을 꿇으며 무너졌다. 도신의 손날이 놈의 경동맥을 정확히 타격했다. 암전. 철혈표국의 제1고수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도신은 쓰러진 철조의 품을 뒤졌다. 2개의 서찰이 나왔다. 하나는 도신의 신상에 관한 것이었다. 13세 소년, 골목의 기행, 유건과 마사메일까지 소상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펼친 순간 도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적봉인 균열 확인, 회수 완료, 외부 유출 불가피. 짧은 3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재앙의 근원이 담겨 있었다. 회수 완료. 혈표는 유적의 금기를 알면서도 무언가를 가져갔고 그로 인해 봉인에 균열이 생겼음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시장통의 광증도, 실종된 전강의 비극도, 기괴한 외신의 흔적도 모두 혈표의 탐욕에서 시작된 인재였다. 도신은 서찰을 품에 넣고 일어섰다. 0.3초의 정적. 철조를 내려다보았다. 놈을 살려두면 오늘 본 도신의 무공과 서찰의 분실 사실이 혈표에게 전달될 것이다. 손이 올라갔다. 효율을 따진다면 여기서 숨통을 끊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도신은 멈췄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망설임이었다. 손은 내려왔으나 경동맥을 끊지는 않았다. 도신은 자신의 정체가 담긴 서찰 하나만을 철조의 품에 다시 밀어넣었다. 유적에 관한 비밀만을 챙긴 채 골목을 빠져나왔다. 골목 입구에는 야명이 서 있었다. 평소라면 질문을 쏟아냈을 녀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신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할 뿐이었다. 야명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것은 공포였을까? 혹은 경외였을까? 건너편 인파 속에는 설아가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도신을 보고 있었다. 찰나의 시선이 교차했고 설아가 먼저 몸을 돌려 사라졌다. 밤이 깊어 야명이 다시 잠들었을 때 도신은 홀로 밖으로 나왔다. 서찰에 적힌 3줄의 글귀를 다시 곱씹었다. 복수가 목적이었으나 이제 이 싸움은 일개 표국과의 원한을 넘어섰다. 그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어두운 골목 안쪽을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위협도 살기도 아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존재가 새로이 태어난 무언가를 관조하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선. 도시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기운은 멀어지는 파도처럼 천천히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시는 서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골목 끝 어둠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